햇살이 내리쬐는 캘리포니아에서 산타루치아 산으로 하이킹하러 갑니다. 거기서 왠지 이상하고 불쾌한 느낌을 받아요. 마치 누군가가 여러분을 지켜보는 것만 같은. 주위를 둘러보지만 사람이라고는 안 보여요. 그때 바로 눈앞에 먼 산 꼭대기를 바라보았는데 심장이 멎을 뻔하죠. 봉우리 위로 거대한 인간과 비슷한 형상의 윤곽을 볼 수 있어요. 멋진 무지개가 그 주위를 돌고 가운데서 팔을 쭉 뻗고 있어요. 이 미스테리한 인물은 온통 검은 옷을 입고 있어요. 표정이나 디테일한 건 알 수 없지만 움직이는 건 볼 수 있죠. 그러다 눈앞에서 바로 사라졌어요.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방금 어둠의 관찰자를 목격했어요. 300년 넘게 캘리포니아 산악지대에서 등산객들을 두려움에 떨게 한 현상이에요. 지금도 과학자들은 이 신비한 모습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건 완전 자연 발생적이라는 거죠. 아마도요. 한 이론에 따르면 실루엣은 전혀 없다고 해요. 인간의 뇌가 그냥 산 위에 드리워진 구름으로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수세기에 걸쳐 사람들은 이 전설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고 인식할 수 있는 이미지를 구축하면서 사람들의 정신이 이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같은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탄 토스트 조각에서 사람의 얼굴 윤곽이 보이거나 지나가는 구름 속에서 개의 형상을 볼 때 말이죠. 가장 널리 인정된 과학적 설명은 브로켄 현상이라고 합니다. 햇빛이 안개나 구름방울 때문에 휘어지는 현상인데요. 그럼 이 형상들을 둘러싼 무지개를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림자의 경우 여러분 앞에 펼쳐지고 산에 투영되는 건 여러분 자신이에요. 어쨌든 이 현상들은 보통 해가 목격자 뒤에 있을 때 나타나죠. 자연 발생적이던 아니던 사라지는 수수께끼의 인물은 여러분을 혼비백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동쪽으로 가 사막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장렬하는 햇볕이 등으로 내리쬐고 있어요. 수백 킬로미터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이 메마른 생명체가 없는 평야가 한때 호수의 밑바닥이었다니 믿기 힘드네요. 여러분은 모래밭에서 긴 흔적을 발견해요. 마치 누군가가 땅을 가로질러 무거운 것을 밀거나 당긴 것처럼 말이죠. 그 이상한 흔적을 따라가니 그 끝에 커다란 돌 하나를 발견하게 되죠. 근데 누가 사막 한가운데에 이런 무거운 바위를 왜 끌고 갔을까요? 하지만 아무것도 이 돌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저절로 움직였어요. 이는 스스로 움직이는 바위라고 불리는 현상이에요. 매년 겨울 얼음이 이곳의 땅을 덮습니다. 충분히 강한 바람이 불면 돌은 미끄러운 표면을 가로질러 미끄러지듯 움직이기 시작해요. 얼음이 녹으면서 외로운 바위 뒤에 구불구불한 길만 남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의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잠깐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남극으로 가볼게요. 눈, 얼음, 그리고 더 눈부신 태양. 넵, 여기도 사실 사막이에요. 빛이 거의 눈 뜰 수 없을 정도네요. 눈을 가늘게 뜨고 멀리 보니 주위에 끝없는 흰색에서 뭔가 붉은색이 튀어나와 있는 걸 발견합니다. 가까이 갈수록 그게 폭포라는 걸 깨닫게 되죠. 빙하에서 흘러내리는 불길한 붉은 폭포라니? 물이 사방으로 튀어 흰 눈을 더럽혀요. 걱정 마세요. 소위 피의 폭포는 진짜 피가 아니에요. 수백만 년 전에는 물론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요. 연못 위로 빙하가 형성되어 햇빛, 열, 그리고 산소의 접근을 막았어요. 그리고 나서 물방울에 의해 연못이 빙하를 간신히 뚫었어요. 철분 함량이 높은 짠 물이 산소와 만나면 녹이 쓴 것 같은 붉은색을 만들어내요. 이 폭포는 세계에서 유일한 붉은 폭포랍니다. 이제 뉴멕시코의 타우스 마을에서 현지인들은 매일 이상한 흥얼거림을 들어요. 하지만 모두가 다 듣는 건 아니에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주민들의 2%만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몇몇 이론에 의하면 그 지역의 특이한 음향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고 해요. 다른 사람들은 이걸 이상한 환청이나 심지어 더 불길한 어떠한 것으로 간주하죠. 설명할 수 없는 소리는 다른 세계에서도 일어나요. 2020년 화성 탐사 로봇이 붉은 행성에서 들리는 이상한 웅웅거리는 소리를 녹음했어요. 그건 화성 지진 때문에 종종 요동치던 잔잔하면서 계속되는 드론 소리였죠. 다시 지구로 따뜻한 동남아시아의 열대우림으로 가볼게요. 마치 누군가가 페인트를 온갖 곳에 뿌린 것 같아 보이는 나무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레인보우 유칼립투스는
자연이 만든 작품입니다. 이 특이한 껍질은 만화경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색이 변해요. 밝은 녹색 색조로 시작해서 빨강, 주황, 보라, 그리고 마침내 갈색으로 변하죠. 그러고 나서 다채로운 순환이 다시 시작됩니다. 자연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는 구상번개예요. 구상번개는 뇌우 때 나타나는 파란색, 주황색 또는 노란색 빛에 구해요. 많은 목격자들은 쉿거리는 소리를 들었고 강한 냄새를 느꼈다고 해요. 구상번개에 대해 처음 언급한 건 창문을 깨고 사라진 걸로 묘사된 대목이었어요. 다른 미스터리와 마찬가지로 과학자들은 정확한 원인을 설명할 수 없어요. 한 유명한 이론에 의하면 보통 번개가 지면을 강타하면서 산소와 기화된 토양 원소들 사이에 반응을 일으킨다고 해요. 구상번개는 지진이 일어나는 동안 보통 땅에서 나오는 푸른 불꽃의 형태를 취할 때 종종 발생해요. 이 번개 현상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지만 지금까지 그걸 찍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바에는 아주 특이한 화산이 있어요. 밤에 가면 땅에서 흘러내리는 밝은 푸른 용암과 함께 푸른 전기불꽃이 타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뜨겁지만 사실 그건 용암이 아니죠. 이 특이하고 푸른 물질은 유황가스가 화산 틈에서 빠져나와 불이 붙은 거예요. 또 응축되어 액체 형태로 변하면서 푸른 용암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나미브 사막에 오자마자 바로 매우 이상한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마른 초원들 사이에 뿌려진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거의 완벽한 흙으로 된 원이에요. 이 거대한 도트 무늬는 요정의 원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맞췄죠? 무엇이 이렇게 원을 그리게 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럴싸한 범인은 지하 서식지 주변에 풀을 먹고 있는 흰개미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원의 크기가 다른 것도 설명이 되거든요. 이 곤충들은 서식지가 바깥쪽으로 확장됨에 따라 계속 먹죠. 하지만 이웃의 식민지를 침해하기 전에 멈춥니다. 풀이 보이는 땅은 서로 다른 흰개미 집단을 구분하는 일종의 경계선을 나타내요. 이론에 의하면 그래요. 호주 힐리의 호수로 갑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게 맞아요. 네, 저 호수는 풍선껌 같은 핑크색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수영해도 완전 안전하죠. 거대한 분홍색 웅덩이는 소금호수인데 세계 유일한 소금호수는 아니에요. 소금호수가 핑크색인 건 그 안에 살고 있는 해조류의 일종과 다른 미생물 때문인데요. 태양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붉은 색소를 생산해내죠. 근데 힐리의 호수의 특이한 점은 물을 잔에 떠도 여전히 핑크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내내 밝은 분홍색을 유지하죠. 다른 분홍색 호수는 그렇지 않거든요.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활화산의 본거지예요. 이것은 굉장한 자연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특별한데요. 바로 지저분한 뇌우입니다. 화산은 정기적으로 검은 구름의 연기, 재, 그리고 번개를 내뿜어요. 일반적인 폭풍우 동안 얼음 결정이 서로 충돌하여 방전을 일으켜 번개를 만들어내죠. 지저분한 뇌우 속에서 얼음 대신 화산재의 입자들이 충돌해요. 해변에서의 평화로운 밤이에요. 파도가 해안에 밀려와 네온 블루 색깔로 빛나요. 하지만 빛나는 건 물이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생명체예요. 이 현상은 생물 발광이라고 불러요. 플랑크톤과 해조류는 파도 때문에 이 빛을 방출해요. 어떤 물고기, 오징어, 갑각류들은 먹이를 유인하기 위해 네온 불빛을 방출하기도 해요. 자연광으로 연출하는 공연을 즐기며 해변을 따라 걸을 시간이 없어요. 서두르세요. 우린 바다로 나갈 거예요. 폭풍도 바람도 전혀 없어요. 그래서 5층 높이의 거대한 파도가 잔잔한 물 위를 갑자기 휩쓸고 지나가는 걸 봤을 때 깜짝 놀라죠. 배를 거의 뒤집을 뻔했어요. 하지만 그게 도착하자마자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대체 저건 뭐죠? 이 예측할 수 없고 여전히 설명되지 않은 위험은 무법자 파도라 불려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하나의 이론은 바다 수면이 강한 역풍을 만났을 때예요. 하지만 아무 바람도 불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세요. 이론 2. 그리고 널리 인정되는 이론은 서로 다른 파도가 합쳐져서 하나의 큰 파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운동성 흡혈이라고 불리는 현상인데요. 특정 자연 조건 아래 파도가 축적되어 운동 에너지를 교환하는 거죠. 그러면 모든 파도 중에 흡혈귀처럼 다른 파도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는 게 있을 거예요. 많은 에너지가 축적되었을 때 거대한 파도의 형태로 방출하죠.
안녕하세요. 불 무지개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저도 들어본 적 없어요. 수평호는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참고하세요. 둘은 같은 거예요. 언뜻 보면 그림 같아 보여요. 아니면 하늘에 무지개 색깔의 물보라가 튄 것 같죠. 이름에도 불구하고 불이나 비와 공통점은 없어요. 이 현상은 특정한 형태의 얼음 구름을 통해 태양이 빛날 때 드물게 발생해요. 무지개 태도 그만큼 독특해요. 다시 말하지만 태양에서 나오는 빛을 완벽한 고리로 구부리기 위해서는 구름에 있는 특정한 종류의 얼음 결정체가 지구 표면에 존재해야 해요. 달빛에도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유일한 차이점은 달무리는 보통 흰색이고 태양무리는 무지개색일 수 있다는 거예요. 고도가 높은 지역을 방문하면 페니 텐트를 우연히 발견하는 행운아 중 한 명이 될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뾰족한 얼음 기둥을 말해요. 이게 형성되기 위해서는 건조한 공기에 매우 춥고 고도가 높은 환경이 필요해요. 햇빛은 얼음을 물로 녹이는 대신 수증기로 바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 눈과 얼음의 날들이 지구 표면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여워 보일 순 있지만 4.5m까지 자랄 수 있어요. 작은 각각의 용암 방울들이 바람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펠레의 털이 돼요. 제가 설명할게요. 펠레라는 단어는 화산을 뜻하는 고대 하와이 상징에서 유래해요. 바람이 작은 용암방울을 집어들 때마다 머리카락과 같은 가닥으로 느리는데 이건 유리철사를 만드는 과정과 비슷해요. 이 섬세한 가닥들은 2m까지 뻗을 수 있어요. 드물게 구름 없이도 비가 올 수 있어요. 근데 진짜일까요? 이 희귀한 현상 이면에 있는 과학을 살펴봅시다. 비가 태양에서 바로 내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종종 우린 이걸 선샤워, 즉 여우비라고 불러요. 하지만 분명히 하자면 비가 별에서 직접 내리는 방법은 없어요. 비구름은 그 특정 위치에서 약간 떨어져 있어요. 태양광선에 각이 지면서 구름이 보이지 않게 돼요. 여러분이 있는 방향으로 비를 뿌리게 바람을 조금 불어주면 짜잔! 여우비가 내리죠. 볼리비아의 우유니 소금 호수라고 불리는 곳이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소금 평지예요. 또한 배터리를 만드는 데 중요한 요소인 전 세계 리튬의 절반이 있는 곳이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엔 또 뭐가 그렇게 특별한 거죠? 장마철이 올 때마다 이 평평한 땅을 완벽하게 반사되는 거울 호수로 바꿔줘요. 여러분은 피해 폭포에 대해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공포 영화요? 이건 남극 대륙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 중 한 곳에 위치한 일련의 폭포일 뿐이에요. 특별한 종류의 박테리아로 가득 찬 지하 호수에서 나오죠. 이 작은 유기체들은 당 대신 황산염을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에게는 매우 흥미로워요. 이 호수에 포함된 물은 철로 너무 가득 차 있어서 기본적으로 공기와 만나면 녹이 슬어버려요. 따라서 트레이드마크인 이름을 주는 붉은 폭포가 생기는 거죠. 좋아요. 우리 모두 그 노래를 알고 있지만 사실 이건 지어낸 게 아니에요. 실제로 사막의 장미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근데 식물이 아니라 광물 석고의 독특한 형태예요. 종종 홍수가 날 수 있는 건조한 모래 지역에서 발달하죠. 습한 환경과 건조한 환경 사이에 끊임없는 전환으로 석고 결정이 모래 알갱이 사이에 나타나는데 결정이 여기에 갇혀서 장미와 같은 모양을 형성해요. 사하라의 눈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과학자들은 여전히 그게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알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그 위를 날아야만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약 1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돔이에요. 아니요, 전 그때 존재하지 않았어요. 대략적인 지름은 40km이고 많은 동심원 고리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가장 큰 곳인 중심 영역은 지름이 약 30km예요. 우주 비행사들이 그걸 발견한 최초의 사람들이었고 그 이래 계속 연구되고 있어요. 사실 지금까지도 플로리다에 착륙할 때 사하라에 눈이 보이면 거의 집에 다 왔다는 걸 알아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색깔의 나무들 중 하나가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 위치해 있어요. 무지개 유칼립투스라고 불리는 거예요. 나무가 나이 들어감에 따라 색을 바꾸고 껍질을 벗는 나무 껍질 때문에 그 이름을 얻었죠.
보통 입에서 발견되는 엽록소라고 불리는 물질을 밝은 녹색 나무 껍질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어린 나무 껍질이에요. 그런 다음 보라색으로 바뀌고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마침내 자라면서 엽록소를 잃으면 갈색으로 바뀌고요. 숲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이건 나무 한 그루예요. 그리고 아니요, 그건 일종의 착시 현상도 아니에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 흙 아래에는 땅 위에 보이는 약 47,000그루의 나무와 같은 모양을 이어주는 복잡한 뿌리의 네트워크가 있어요. 이 나무는 사시나무예요. 이 나무들 중 일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유기체들 중 하나예요. 자, 여기 모든 여행객들에게 좋은 목적지가 있네요. 아니면 별로 안 좋을 수도 있고요. 나사가 발표한 최근 자료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번개가 많이 치는 지역은 베네수엘라의 마라카이보 호수라고 해요. 이곳에선 1년 중 300일이 뇌우를 동반해요. 그런데 지역이 뭐가 그렇게 독특해서 폭풍우가 자주 일어날까요? 왜냐하면 이곳은 차가운 산의 공기가 따뜻하고 습한 바람을 만나 호수 위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이터널 플레임 폭포는 캐나다 국경 근처의 뉴욕주 북부에 위치해 있어요. 이 지역에는 엄청난 비밀을 가진 작은 폭포가 있어요. 약 20cm짜리 높이의 불꽃이에요. 알고 보니 불꽃의 연료를 공급하는 천연가스 누출이 폭포 뒤에 있었던 거예요. 불꽃이 거의 항상 켜져 있을 수 있도록 폭포가 충분히 덮어주고 있어요. 등산객들은 불을 꺼진 걸 보면 다시 불을 붙이는 걸 좋아해요. 이 현상은 사실 꽤 흔하지만 대부분의 다른 곳들보다 더 신선해서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있어요. 그리고 사진이 아주 잘 나오잖아요. 솔직히 말해서요. 황사, 백사, 그리고 심지어 흑사에 대해서도 여기저기서 들어봤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녹색 해변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린샌드 비치라고도 알려진 파파콜레아는 하와이에 위치해 있으며 녹색 모래를 특징으로 하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해변 중 하나예요. 이 독특한 색깔은 근처에 화산이 폭발했을 때 형성된 감람석으로부터 생겨났어요. 사실 하와이에서는 모든 화산이 근처에 가까이 있어요. 녹색 모래는 그만 볼게요. 왜냐하면 세계의 다른 해변 중 일부는 밤에도 빛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완전 천연이에요. 범인이요? 식물성 플랑크톤이라고 불리는 작은 것 때문이에요. 또는 미세 조류라고 불리기도 해요.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엽록소를 포함하고 있고 살고 자라기 위해 햇빛을 필요로 하는 작은 식물이에요. 대부분의 식물성 플랑크톤은 물 아래 햇빛이 여전히 닿을 수 있는 바다의 상층부에서 떠다닐 수 있어요. 식물성 플랑크톤은 파도와 해류의 움직임에 의해 뒤흔들리게 될 때 빛을 발산하는데 밤 동안에는 어떤 빛 같아 보이기도 하죠. 이 특별한 미생물들은 몰디브, 푸에르토리코, 그리고 에버글레이즈와 같은 세계의 많은 곳들의 해변에서 발견돼요. 와이오밍주 애프턴 바로 바깥에 위치한 산의 밑바닥에는 간헐천이라고 불리는 작은 강이 있어요. 전 세계에 이런 종류는 3개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작은 물줄기를 신비롭게 만드는 건 뭘까요? 아마 몇 분마다 시작하고 멈춘다는 사실 때문일까요? 과학자들은 아직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찾아내지 못했어요. 강물을 자주 시작하고 멈추게 하는 게 그저 땅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사이폰 효과일 뿐이라고 추측하고 있죠. 만약 여러분이 이걸 확인하는 데에 관심이 있다면 늦여름에 꼭 확인하도록 하세요. 그때가 간헐천이 제일 활동적일 때거든요. 아이러니한 게 보이시나요? 간헐천을 여름에만 볼 수 있다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야생에서 하이킹을 하며 캠프를 차릴 안전한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들리는 건 오직 발 밑에서 나뭇잎과 나뭇가지가 갈라지는 소리뿐이죠. 다람쥐 몇 마리가 저기 나무 위로 뛰어 올라가고 있어요. 하지만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요. 나무 사이 먼 곳에 뭔가가 이상하게 보이는데 일종의 콘크리트 구조물 같아 보여요. 이상하네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숲속으로 최소 32km쯤 들어왔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 근처에 도시나 마을은 없어요. 그래서 더 자세히 보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길을 떠나기로 해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아무데로도 이어지지 않는 걸 알게 돼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뭘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무데로도 이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은 셜록 홈즈 모자를 쓰고 조사를 시작해요. 자, 이곳에 몇 년에 걸쳐 무너진 오래된 집이나 저택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남은 건 이 계단뿐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기괴한 구조물을 둘러본 후 여러분은 패여도 어떠한 토대의 흔적도 없다는 걸 깨달아요. 마치 누군가가 케이크같이 집 계단을 잘라 여기에 떨어뜨려 놓은 것 같아요. 아무 이유도 없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과 친구들은 별로 가까이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뭔가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 이상한 구조물을 더 오래 볼수록 소름 끼치는 존재가 느껴져요. 뭔가가 여기서 가능한 한 빨리 떠나야 한다는 걸 알리고 있어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생뚱맞은 계단의 발견, 숲에서의 터무니없는 발견들은 놀라울 정도로 흔해요. 어떤 것들은 나무로 만들어졌고 어떤 것은 벽돌이나 돌로 만들어졌어요. 어떤 건 오래돼 보이는 반면 다른 것들은 어제 완성된 것처럼 보여요.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아무데도 이어지지 않으며 모두 아주 신비로운 장소에서 발견됐다는 거예요. 가장 유명한 것들 중 하나는 뉴햄프셔의 체스터필드에 있어요. 숲 한가운데 돌로 만들어진 반원형 아치에 중세풍 긴 계단이 있어요. 마담 앙뚜아네트 쉐리의 성의 일부인 걸로 여겨지고 있어요. 그녀는 파리에서 유명한 가수였어요. 이 성은 약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나중에 1962년에 다시 발견됐어요. 이번에는 계단밖에 없었어요. 또 다른 신비한 고대 계단은 9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이탈리아의 한 숲에 있는데요. 꼭대기에 있는 작은 단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계단 같아 보여요. 왜 아무데로도 이어지지 않는 걸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걸까요? 몇몇 전문가들은 그게 일종의 의식용 탑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도 모르는 건 마찬가지예요. 인도양에는 인도양 지오이드 로우라는 이상현상이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일그러진 자연 중력을 만들어내죠. 중광물 퇴적물, 많은 해구들, 그리고 마그마 포켓이 이 지역의 자기장을 방해해요. 지구의 중력은 지구 주변의 다양한 장소에서 변해요. 이걸로 연구원들은 패턴을 찾고 표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더 높은 중력장은 일반적으로 아래에 밀도 높은 물질이 있는 걸 의미하며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일부 과학자들은 이 이상현상이 지각으로 올라오려는 지구의 멘틀이 움푹 패인 곳일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니하우 섬은 사실 오늘날의 발전의 결실을 거부해요. 현지인들은 도보나 자전거로만 다니기 때문에 차가 보이지 않아요. 주민들의 다리가 튼튼한 것도 당연해요. 그들은 수돗물, 인터넷 또는 상점 없이도 번창해요. 섬 전체에 있는 유일한 학교는 보조 발전기가 있는 태양에너지로 작동해요. 그리고 놀라운 건 미국에서 태양열로 움직이는 유일한 학교라는 거예요. 이 섬의 거주자로서 지역 주민들은 영주권자들이 준수해야 할 몇 가지 기본 규칙을 설명해 줍니다. 만약 이 규칙들을 어기면 쫓겨날 수 있어요. 이제 방콕에서 멀지 않은 태국 북동부에는 7,500만 년 된 암석층이 있습니다. 이 바위들은 고래 3마리가 함께 헤엄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자연이 만든 이 아름다운 디자인은 3마리 고래 바위로 알려지게 됐어요. 수백만 년 전에 이 지역은 사막이었어요. 하지만 땅이 변했죠. 점차적으로 지각판의 움직임과 침식에 의해 사암이 산산조각 났어요. 그런 식으로 이 화려한 대형들이 만들어졌어요. 만약 3마리 고래 바위 주변의 산책로를 탐험하기로 결정했다면 그곳에서 폭포와 풍부한 동식물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야말과 가이단 반도에 위치한 이 넓은 구덩이는 2014년에 발견되었습니다. 계속 변하고 진화하는 것 같아요. 구덩이는 점점 넓어지고 사람들은 더 자주 그곳을 찾아요. 물론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한 이론은 많아요. 운석 충돌에서부터 다른 문명의 활동에 이르기까지 의견들은 많죠. 하지만 제일 일반적인 설명은 지구의 영구 동토층이 녹기 시작한 후 메탄가스가 물 분자에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음을 통해 터지는 메탄 거품을 야기했을 거예요. 분화구들은 수천 년이 되었을 수도 있지만 확실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뉴멕시코주 타오스라는 작은 마을로 운전해 가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2%가 매일 이상한 윙윙거리는 소리를 들어요.
어떤 거주자들은 이 소리가 다른 은하계에서 온 손님들이 사용하는 기술과 어떤 연관이 있다고 믿고 있어요. 또 마을에 불길한 뭔가가 살고 있다는 이론도 있고요. 하우스는 저주받았다고들 하죠. 사악한 영혼이나 혼령이 조상들이 과거에 한 일로 사람들을 벌주고 있다고요. 과학자들은 아직도 이 소리의 본질을 설명할 수 없어요. 어떤 이론은 그 장소의 특이한 음향 때문에 발생한다고 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윙윙거리는 소리는 환각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모두가 뭔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마음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소리에 대한 환상을 만들어내서 그걸 듣는다고도 하고요. 이 소리가 모두에게 똑같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들에겐 낮은 웅성거림이고 다른 사람들에겐 윙윙거리는 소리에 가까워요. 하지만 이상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은 이곳만이 아니에요. 더험이라고 불리는 소리는 전 세계 사람들이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스코틀랜드의 작은 마을에 사는 몇몇 사람들은 그게 낮고 두꺼운 웅웅거리는 소리라고 묘사했습니다. 반면 플로리다의 일부 주민들도 비슷한 소리를 들었어요. 이 현상이 언제 나타났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언론이 이 현상에 대해 처음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한 건 1970년대 영국에서였어요. 또 거의 200년은 거슬러 올라가는 신비한 윙윙거리는 소리에 대한 기록도 있어요. 일부 추정에 따르면 지구상의 약 2%의 사람들만이 웅웅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해요. 그 사람들의 귀가 저주파의 파동을 감지할 수 있거나 완전 다른 이유일 수도 있고요. 아마 흥얼거리는 사람이 노래의 가사를 모르기 때문에 웅웅거리는 소리를 듣는 걸 수도 있어요. 네, 이 농담도 200년짜리예요. 인도네시아의 한 화산은 밝은 푸른 용암을 내뿜고 파란색과 보라색 불꽃을 만들어내요. 이 현상은 화산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유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발생해요. 또 악취로도 근처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주제에 벗어난 이야기네요. 그리고 황산가스가 타는 듯한 뜨거운 공기와 상호작용하고 녹은 용암에 의해 불이 붙을 때 파랗게 변해요. 또 이 북나구 안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산성호수가 있어요. 네, 냄새가 정말 심해요. 수중의 강과 호수가 염수연못이라고 불리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높은 염분이 주변의 바닷물보다 그 안에 있는 물을 더 밀도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강과 호수를 형성하면서 바닥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이것에는 파도도 있어요. 이 파도들은 때때로 물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잠수함을 타고 그곳으로 내려가면 염수 연못 수면에 쉽게 떠다닐 거예요. 하지만 잠수함 없이 그런 호수에서 수영하는 건 너무 위험해요. 유독한 메탄과 황화수소를 너무 많이 함유하고 있거든요. 네, 전 이것도 패스할래요. 하지만 여러분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멕시코의 크리스탈 동굴은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결정 구조물의 본거지입니다. 동굴 안의 초희귀한 환경 덕분에 그곳의 결정체들은 믿을 수 없는 크기로 자라요. 공기가 엄청나게 습합니다. 물은 우유빛 거인들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수톤의 미네랄을 포함하고 있어요. 어떤 건 전봇대보다 더 길어요. 돌풍이 눈이 쌓인 지역을 가로질러 눈을 굴리기 시작할 때 원통형 눈 도넛이 생겨요. 마치 눈사람을 만들듯이요. 만약 그게 진짜라면 결국 바람이 움직이기엔 너무 무거워질 거예요. 하지만 눈 도넛의 중심은 비어 있어요. 도넛의 안쪽 층이 너무 얇고 도넛이 형성될 때 날아가기 때문이죠. 이것으로 눈덩이보다 더 가벼워져요. 그래서 더 굴러가기도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눈 도넛이 나타나려면 아주 정확한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기 힘듭니다. 에티오피아의 다날키 한물지는 아마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가장 이상하게 생긴 곳 중 하나일 거예요. 네온빛 온천, 용암 웅덩이, 광활한 염전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여기서는 특히 조심해야 해요. 유독가스가 열수구 위로 소용돌이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웅덩이들이 산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수영하러 가지 마세요. 적어도 점심 식사 후 30분까지는요. 농담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992년 바다에서 발견된 28,000마리의 고무 오리만큼 미스테리한 게 또 없어요. 홍콩에서 미국으로 목욕 장난감을 운반하던 배가 바다에서 길을 잃었을 때예요. 이 오리들 중 일부는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바다에 떠 있어요. 남아메리카, 알래스카, 하와이, 그리고 심지어 호주에서도 목격됐어요.
그리고 갖고 놀면 목욕 시간이 즐겁죠. 거물이. 아래에서 우르렁거리는 소리가 느껴져요. 아니요, 여러분의 배 말고요. 낮고 불길해요. 위로 올려다보니 땅 위에 걸려있는 이상한 불빛이 보여요. 하늘 높이 떠있는 반짝이는 빛의 공 같아 보여요. 목이 말라서 침을 꿀꺽 삼켰어요. 사람들은 이걸 지진 발광이라고 불러요. 이 현상에 대한 이해는 아주 적으나 목격자들은 다양한 모양과 크기로 이 현상을 보았다고 했어요. 이것은 불빛 공, 판번개, 띠 그리고 하늘의 지속적인 빛의 형태일 수 있어요. 곧 강한 지진이 뒤따르죠. 과학자들은 왜 이런 불빛들이 나타나는지 설명하지 못하며 항상 증명하지 않죠. 어떤 사람들은 대기 중으로 방출된 지하가스의 반응이라고 믿어요. 아니나 다를까 지진이 시작돼요. 운이 좋네요. 하지만 예상보단 강하지 않군요. 땅은 흔들리지만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네요. 시작과 동시에 갑자기 멈춰서 여러분은 집으로 걸어가요. 집에 가는 길에 섬광을 보고 채찍 휘두르는 소리가 들려요. 번개가 방금 여러분이 서 있던 곳 근처에 홀로 있던 나무를 강타했어요. 불이 붙었고 불기둥이 하늘로 치솟고 있어요. 아직도 비는 오지 않고 불기둥은 점점 더 커져요. 여러분은 불 토네이도 같은 것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런 현상은 기압의 차이로 바람이 지면 가까이의 원안에 갇힐 때 발생해요. 이런 작은 토네이도는 보통 쉽게 알아차릴 수 있죠. 작은 돌무더기, 먼지, 모래, 그리고 나뭇잎들이 공중으로 솟아오르고 빠른 원을 그리며 날기 시작해요. 하지만 그러다가 만약 근처에 화재의 근원이 있다면 깔때기가 불을 잡아 풀무처럼 더 강하게 불 수 있어요. 불길이 빙글빙글 돌면서 점점 더 높아지다가 결국 소용돌이 치고 불타는 탑을 만들어요. 다행히도 불 토네이도는 수명이 짧고 보통 큰 피해를 입히지 않아요. 하지만 저 나무 밑에서 폭풍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플로리다와 캐리비안 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이 특이한 식물을 발견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전혀 특별해 보이지 않죠? 회색 몸통, 녹색잎, 그리고 작은 사과와 비슷한 과일.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절대로 이 사과를 따지 말고 특히 비가 올 때 나무 옆에 서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알려진 만찢는 나무예요. 몸통, 나무 껍질, 나뭇가지 그리고 열매에는 독이 있는 액이 들어있어요. 이 부식성 산성 액체 한 방울이면 피부를 해칠 수 있어요. 많이요. 나무가 이 액을 분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실수로 이걸 만졌다면 손에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어요. 비가 오면 물방울이 나무에서 떨어지고 독과 섞여요. 또 물이 나무 껍질에서 튀어 피부에 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근처에 서 있으면 안 돼요. 주변에 자라는 다른 건목이나 버섯은 거의 없고 동물들은 이 나무들을 피하고 사람들은 이걸 자르지도 않고 과일을 따지 않아요. 이 나뭇가지로 모닥불을 피울 수 없어요. 타는 나무는 눈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유독성 연기를 내뿜어요. 현지인들은 이 나무를 잘 알지만 관광객들과 여행객들은 잘못하다가 다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만치리 나무는 페인트로 표시되어 있거나 경고 표지가 있어요. 베네수엘라 서부 카타툼보 강 근처에 사는 주민들은 거의 매일 밤 번개를 보기 때문에 번개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후 7시경에 시작되어 새벽까지 끝나지 않죠. 끊임없이 치는 카타툼보 번개는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 몇 달 동안 멈춘 적이 한 번 있어요. 아마도 가뭄 때문이었을 거예요. 아니면 전화가 다 떨어졌던 걸 수도 있어요. 1991년 한 과학자는 이 현상이 그 지역에서 만나는 차고 따뜻한 기류 때문에 일어난다고 제기했어요. 또 다른 이론은 번개가 기반함에 있는 우라늄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고 해요. 모든 번개가 구름 안에서 일어난 건 아니에요. 지저분한 폭풍우라고 불리는 희귀한 현상이 있어요. 번개가 화산 위에서 발생하는 건데 가장 유명한 건 일본에 있어요. 거의 매일 분출하고 공중으로 검은 구름을 높이 내뿜죠. 그래서 엄청나게 무서운 화산 구름인데 거기다가 번개까지 있어요. 우후! 보통의 번개는 폭풍우 동안 얼음 결정이 서로 부딪힐 때 일어나요. 지저분한 폭풍우 속에서 화산재 조각들이 충돌해 마찰을 일으켜 하늘에 불을 붙이죠. 지구상에서 가장 덥고 가장 건조한 곳 중 하나인 아프리카의 다나킬 상황에서는 기온이 종종 화씨 50도 이상으로 올라가요. 이 세상이 아닌 풍경에는 염소와 유황과 같은 유독가스를 내뿜는 활화산과 간헐천이 많이 있어요. 그 활기찬 녹색, 강청색과 노란색의 물은 모두 마그마에 의해 데워진 비와 바닷물이에요. 여기서 한 발짝 잘못 내디디면 여러분 영원히 죽은 목숨이에요. 이것은 2009년 6월에 일어났어요. 폭풍우가 내린 후 일본의 일부 지역 사람들이 집을 떠났는데 사방에서 물고기, 개구리, 올챙이를 보게 되었죠. 들판, 도로, 잔디밭 그리고 옥상은 이 수중생물들로 난장판이었죠. 한 남자는 그의 트럭과 주변에 13마리의 잉어가 있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몇 마리인지 세력을 멈춘 것 같네요. 이 기괴한 비가 어디에서 왔는지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해요.
하지만 가장 인기 있는 이론은 강력한 용얼음이 이 모든 생물들을 들어올린 거라고 주장해요. 그러고 나서 이걸 상층 대기로 운반해서 아래에 있던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물들을 떨어뜨린 거죠. 이제 캐나다의 아브라함 호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완전히 얼어 있어요. 여러분은 투명한 얼음 위에 올라서서 아래의 풍광을 내려다봐요. 물고기는 없고 그냥 신비스러운 얼어버린 기포들 뿐이에요. 마치 얼음에 얼어붙은 작은 구름이나 겨울 재킷을 챙겨 입는 걸 잊은 해파리 같아 보여요. 메탄으로 이루어진 수천 개의 작은 기포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걸 만지려고 얼음에 구멍을 파지 마세요. 메탄은 가연성이 아주 높아요. 이건 메탄을 생성하는 박테리아가 나뭇잎, 풀, 곤충 또는 호수에 유입되는 다른 유기물을 먹어서 만들어졌어요. 메탄이 얼은 물에 닿으면 수만 개의 얼어붙은 작은 공으로 변해요. 얼음이 녹으면 터져서 지글거리죠. 비슷한 호수가 북극해 일부 해안 근처에서 발견될 수 있어요. 그곳의 기포의 크기는 열기구의 몇 배에 이를 수 있어요. 확실히 아름답지만 사실 안전하지 않죠. 다음 충격적인 호수는 인도네시아에 있어요. 자바 섬입니다. 풀과 나무가 우거져 있는 장엄한 화산에 왔어요. 화산은 잠들어 있는 것 같지만 연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정상에 올라요. 지치고 피곤하고 땀이 나고 여러분은 더위를 식힐 준비가 되었어요. 잘했어요. 정상에 올랐어요. 여러분은 화산 입구를 들여다봅니다. 끓는 용암은 없고 저 아래 아름답고 밝은 청록색 호수만 있네요. 오아시스 같아요. 상쾌하게 다이빙할 완벽한 순간이네요. 달려내려가 뛰어들 준비를 해요. 하지만 물이 아니라 산성물이에요. 유황가스는 화산 아래에서 호수로 들어가요. 호수 자체는 금속으로 가득 차 있어요. 가스가 거기에 닿으면 저 아름다운 청록색 물을 만들어내요. 제 말은 산성물이요. 가장 가까운 마을로 돌아가서 쉬었다가 날씨가 더 선선해지는 밤에 돌아오는 게 좋겠어요. 어둠 속에서 호수가 빛을 내는 것 같아요. 그 바로 위에 빛으로 가득 찬 폭발하는 작은 구름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유황가스가 호수에서 나와 공기와 결합해 밝은 푸른빛으로 빛나요. 그래도 너무 가까이 가진 마세요. 바다는 불길한 붉은색으로 변하고 어떤 생물도 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요. 무슨 암흑 마법 같은데요. 사실 이것은 적조라고 불리는 특정한 색조를 물에 더해주는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는 작은 해조류예요. 이것들은 해양 포유류, 새, 그리고 거북뿐만 아니라 그걸 먹고 사는 생물들을 파괴하는 독소를 갖고 있어요. 인간의 경우 이것과 접촉하면 호흡장애나 바다 식중독에 걸리게 돼요. 때로 심지어 거대한 배들도 이렇다 할 이유 없이 공해에서 가라앉았어요. 그 이유는 종종 수중 화산이 잠자는 동안에도 발생시키는 거품의 주머니 때문이에요. 이 생산적인 마그마 공장들은 물밑 2600m에 숨겨져 있어요. 깨어날 때 마치 육지 화산처럼 행동하고 파괴적인 쓰나미를 일으킬 수 있어요. 이 나무는 병처럼 생겼는데 어쩐지 병나무라고 불린다 했네요. 나미비아에서 자라고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모으죠. 하지만 이 나무는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나무 중 하나니까 너무 가까이 가지 마세요. 우유 같은 액이 나무 몸통 안쪽에 흘러요. 이건 인체의 독성이 아주 강해요. 하지만 밝은 면을 보자면 이 나무들은 붉은 속이 있는 아름다운 분홍색과 흰색의 잎을 갖고 있어요. 우주 서쪽에 한때 감옥으로 사용되었던 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오랫동안 바오밥 감옥나무 안에는 범죄자들을 위한 감방이 존재했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임시로 하룻밤만 그곳에 머물렀어요. 그 후 최종 목적지로 옮겨졌죠. 이 감옥은 1500년도 훨씬 전에 지어졌고 오늘날까지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어요.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은 안을 살짝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칠레 북부의 아타카마 사막에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곳 중 하나죠. 하지만 이 사막에는 아름다운 비밀이 있어요. 3년에서 5년마다 갑자기 꽃이 만발하기 시작하거든요. 이곳은 꽃피는 사막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합니다. 씨앗들은 땅속에서 약간의 비를 기다려요. 사막에 충분한 물이 생기면 약 200종의 꽃들이 피어납니다. 아타카마의 누런 모래가 보라색, 흰색, 녹색, 분홍색으로 변하죠. 사막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신비로운 현상은 모래폭포예요. 바람이 협곡의 가장자리로 많은 모래를 가져오면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효과를 100배 증폭시키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것 같은 모래폭포가 생겨요. 정말 나이아가라 폭포 같아요. 물은 한 방울도 없어요. 지역 주민들은 이 현상이 모래폭풍이 임박했음을 경고한다고 말합니다.
엘프링 혹은 픽시링이라고 알려진 요정의 고리는 초원과 숲이 우거진 지역에 버섯이 신비로운 원형으로 자라는 현상이에요. 왜 요정의 고리가 거의 완벽한 원형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어요. 어떤 미신에 의하면 요정들의 춤이 땅을 태워 버섯이 빨리 자라게 하는 것이라고 해요. 남부 인도에서 2001년 7월과 9월 사이 사람들은 역사상 기록된 가장 이상한 기상현상 중 하나를 목격했습니다. 붉은 비가 내렸어요. 전형적인 폭풍우라고 생각했던 것이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어요. 비의 색깔은 옷에 물을 들일 정도로 밝았어요. 녹색, 노란색, 갈색, 그리고 심지어 검은색 같은 다른 색깔도 있었습니다. 우기가 한창일 때 붉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몇 주 동안 주기적으로 내렸어요. 연구원들은 이 특이한 비가 먼지나 녹조에 의해 색깔을 띠게 된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 비를 맛보려고 하지 마세요. 과학자들은 어떻게 녹조가 하늘 위로 올라갔는지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은 더욱 불안하게 느껴져요. 노르웨이 중부 시골 헤스달렌 계곡 위에 사는 사람들은 종종 하늘을 가로지르는 흰색, 노란색, 빨간색에 떠다니는 불빛을 목격합니다. 그 불빛은 낮과 밤에 모두 나타나며 80년대에는 한 주 동안 15번에서 20번 발견된 적도 있어요. 헤스달렌의 빛은 몇 초 동안 지속되지만 때때로 1시간 이상 지속될 수도 있어요. 불빛은 떠다니거나 심지어 흔들리는 것처럼 움직여요. 어떤 과학자들은 이 불빛의 원인이 이온화된 철분 먼지 때문이라고 믿고 또 어떤 과학자들은 나트륨, 산소, 수소를 포함하는 연소 때문이라고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미확인 비행물체라고도 주장합니다. 스노우 도넛은 가장 보기 드문 기상학적 광경 중 하나인데 그 현상을 위해서는 완벽한 기상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로키 산맥과 같은 눈 덮인 산간 지역에서 발견되고 바람, 온도, 눈, 얼음, 습기가 모두 적합할 때만 우리가 이 경이로운 고리들을 목격할 수 있어요. 땅에 젖은 눈에 얇은 층이 필요해요. 그 층 아래에는 얼음이나 가루,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넛을 마치 눈덩이처럼 언덕 아래로 굴릴 만큼 충분히 강한 바람이 불어야 해요. 일단 구르기를 멈추면 야구공 크기이거나 자동차 타이어만큼 클 수 있어요. 모두 바람이 얼마나 강한가에 달려있죠. 새로 형성된 스노우 도넛은 오래 지속되지 않으니까 얼른 카메라를 가져오세요. 그리고 머리 조심하세요. 여러분은 지구상의 다른 행성과 비슷한 생태계와 대기를 가진 곳이 있다는 걸 믿을 수 있나요? 자, 믿으세요. 루마니아 남동부에 위치한 모빌 동굴은 무려 550만 년 동안 완전한 어둠 속에 닫혀 있었습니다. 인부들이 건설 부지를 찾다가 비로소 그 동굴에 대해 알게 됐을 때까지는요. 과학자들은 동굴의 입구를 팠고 그 안에 완전히 독립적인 생태계가 번성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많은 터널을 지나 바위를 통과하는 통로가 뚫렸을 때 과학자들은 썩은 달걀 냄새가 나는 유황수 호수를 발견했어요. 공기는 황화수소로 가득 차 있었고 지구의 대기가 포함하고 있는 것보다 100배나 많은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있었어요. 말할 필요도 없이 이 공기는 독성이 강해요. 더 이상한 건 완전한 생태계가 이 동굴 안에 존재하고 있고 지구상의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33종의 생물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동굴은 완전히 다른 대기를 가진 다른 행성에 무엇이 존재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곳이 아무도 모르게 지금까지 지구에 존재해왔다는 사실이 믿기 힘들 정도예요. 이 나무들 좀 보세요. 인도 고무나무예요. 이 나무의 튼튼한 뿌리는 지하가 아니라 표면에서 자랍니다. 특수한 틀과 고정장치의 도움으로 사람들은 이 뿌리가 자라는 방식을 조절하는 법을 배웠어요. 나무가 작은 구덩이 옆에 있다고 가정해보세요. 이 구덩이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다리를 만들어야 해요. 자라나는 나무 뿌리를 필요한 방향으로 향하게 하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뿌리가 땅속으로 침투하여 끝없는 폭우 속에서 튼튼해집니다. 다리 하나를 만드는데 약 15년이 걸려요. 여기 생명의 나무라고 불리는 또 하나의 놀라운 나무가 있습니다. 바레인의 사막에서 자라요. 그 나무는 수킬로미터의 모래에 둘러싸인 이 모래 언덕 위에 400년 이상 서 있었어요.
이곳은 굉장히 덥고 습기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는 녹색잎이 있고 계속해서 자랍니다.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그 나무가 어떻게 수분과 영양분을 얻는지 아직 알아내지 못했어요. 주변에는 석유가 매장된 곳만 있어요. 지역 주민들은 그 나무가 신성하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의 마법과 자연의 힘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일부 전문가들은 이 모든 것이 뿌리 덕분이라고 확신해요. 뿌리가 매우 깊어서 지하 수원에 도달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밤새도록 몇 시간 동안 운전하고 있어요. 잠을 못 자서 정신이 몽롱해요. 차를 세우고 팔다리를 뻗기 위해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아름다운 일출을 봐요. 잠깐만요. 하늘에 태양이 3개 있어요. 눈을 비비지만 그대로예요. 하늘에는 여전히 3개의 밝은 태양이 있어요. 우리 태양이 3개로 분열된 게 아니에요. 태양이 2개 더 생긴 것도 아니에요. 이 현상은 선독이라고 불립니다. 주로 심한 서리 동안 발생해요. 하늘의 작은 얼음 결정이 빛을 휘게 하죠. 결과적으로 하늘에서 하나 대신에 3개의 밝은 점을 볼 수 있어요. 이 현상은 공식적으로 후광이라고도 해요. 보통 태양 주위에 있는 원을 가리키죠. 심지어 밤에도 후광을 볼 수 있습니다. 가로등을 보면 불빛 주변에 있는 밝은 원을 볼 수 있어요. 때때로 후광은 더 화려한 형태를 띨 수 있습니다. 만약 공기 중에 얼음이 많다면 빛이 훨씬 더 휘어져요. 마치 거울이 12개 있는 방 안에 있는 것처럼요. 그러면 후광이 사람의 눈 모양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가짜 새벽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지평선을 보고 있는데 새벽이 시작되고 태양의 가장자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조금만 더? 그런데 잠깐만요. 태양이 하늘에서 녹기 시작해요. 잠시 후 다시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불과 1분 후에 진짜 태양이 얼굴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3개의 태양에서 본 것과 같은 빛의 공률 효과예요. 이번에는 빛이 수평이 아닌 수직으로 휘어집니다. 그리고 진짜 태양 대신에 하늘에 있는 얼음 결정체에 반사된 태양의 모습이 나타나죠. 하지만 지평선에 3개의 태양이 뜨는 일출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지구에서는 아니지만요. 340광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중심에 태양보다 거의 2배 큰 별이 숨어있는 항성계가 있어요. 2개의 작은 별이 이 거인 주위를 돌고 있어요. 이 이상한 세계에도 행성이 있어요. 그곳에서의 일몰과 일출은 정말로 3개의 태양과 함께 발생합니다. 이런 일몰을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데이트는 매우 성공적일 거예요. 가장 당혹스러운 자연현상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사막에 내린 눈을 언급하지 않을 수는 없을 거예요. 네, 2018년 겨울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하고 더운 곳 중 하나인 사하라 사막의 주민들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모래를 덮고 있는 두꺼운 눈을 발견했어요. 어떤 곳에서는 모래 언덕 위에 내린 눈의 두께가 38cm에 달했어요. 그러나 기상학자들은 이 흥미로운 현상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차가운 공기 덩어리가 최근의 폭풍으로 인한 강수량과 결합되어 비 대신에 눈이 내렸다고 해요. 이 경우에는 뭘 하면 좋을까요? 눈 낙타를 만들까요? 낙타 혹은 하나 아니면 2개? 바위들이 우르릉 쾅쾅거리는 화산 비탈길을 굴러내려오면서 다른 더 큰 바위들을 밀어내다가 결국 거대한 폭포처럼 물을 쏟아내면서 바다로 굴러떨어지면서 전 세계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높이의 파도를 일으킵니다. 이런 상황은 하와이 빅아일랜드의 힐리나 슬럼프가 물속으로 빠질 때 일어날 수 있어요. 킬라우에아 화산은 휴면과는 거리가 멀어요. 가장 최근에 폭발이 일어났던 게 2018년이었죠. 이 폭발은 보통 다양한 규모의 지진을 동반하고 지진이 각각 생길 때마다 화산의 경사지에 있는 마그마 암석은 아래로 이동합니다. 이런 암석 형성을 슬럼프라고 하고 힐리나 슬럼프는 이런 것들 중 가장 악명이 높죠. 1868년에 이 슬럼프의 이동으로 18m까지 상승하는 해일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가장 걱정스러운 건 약 11만 년 전 이곳에서 일어난 산사태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진 중 하나로 이어졌고 그 결과 300m가 넘는 메가쓰나미가 발생했었어요. 과학자들은 이런 일이 미래에도 반복될까 걱정하고 있어요.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파도는 하와이 전체를 뒤덮고 북미 해안과 남미 해안에까지는 문제없이 도달할 거예요.
하지만 지질학자들은 이와 같은 산사태가 곧 일어나진 않을 것이라고 우리를 재빨리 안심시켜줍니다. 그러기엔 너무 이르다고 하네요. 하지만 마침내 그 일이 일어나면 결과는 재앙일 거예요. 상상이 되시나요? 미 서부에 있는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은 눈부신 경치로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특히 그 중심에는 화려한 그랜드 프리즈매틱 스프링이 있죠. 하지만 우리 모두 옐로우스톤이 무엇보다도 엄청난 칼데라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기본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초화산이란 거죠. 앞에서 봤던 킬라우에아와 같은 일반 화산과 초화산의 차이점은 초화산의 힘이 수천 배나 더 강하단 거예요. 수톤의 거대한 바위와 뜨거운 용암의 강을 분출하고 국가들로 하여금 몇 주 동안 비행기 여행을 멈출 수밖에 없게 만드는 화산재 구름을 뿜어내는 분출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이제 그걸 1000배 곱해보세요. 옐로우스톤이 폭발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국립공원 한가운데에 있는 거대한 지역이 흔들리고 허물어졌다가 위로 메가톤급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용암이 흘러나오고 마그마 바위들이 워싱턴 DC의 약 절반 크기인 대략 100 스퀘어 킬로미터의 면적을 덮게 될 거예요. 하지만 가장 큰 위험은 화산재예요. 잿빛 기둥은 수킬로미터 상공에 솟아올라 바람에 의해 여러 방향으로 실려갈 거예요. 보통 폭발이 아닐 테니까요. 확산 범위와 피해도 평소보다 훨씬 클 거예요. 무겁고 두꺼운 화산재는 넓은 지역을 담요처럼 덮어서 농작물과 심지어 건물까지 파괴할 겁니다. 더 최악인 건 재가 공기 중에 퍼져 태양을 차단하고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뜨려 인공적인 겨울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심지어 일반 화산도 전 세계의 온도를 몇 도 낮출 수 있어요. 초화산은 잠재적으로 새로운 빙하 시대를 초래할 수도 있어요. 다행히도 옐로우스톤 초화산이 가까운 미래에 폭발할 가능성은 극히 낮거나 전혀 없어요. 지구 역사상 이런 폭발은 단 3번 있었고 그런 재앙이 반복될 거라는 증거가 없어요. 과학자들은 그 확률이 0.00014%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건 소행성이 우리를 다 쓸어버릴 확률보다 낮아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요. 공룡이 말을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적어도 그러려면 아직 살아있어야겠지만 여러분에게 소행성의 위협이 이보다 더 생생할 순 없다고 말할 거예요. 나사의 과학자들이 말하길 자신들이 지구와 가까운 모든 두드러진 크기의 소행성들의 90%를 추적했고 하나도 우려할 만한 게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직 나머지 위대한 미지의 10%가 남아있죠. 게다가 다른 천체들이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소행성들은 날아가면서 선로를 바꿀 수 있고 결국엔 우리 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어요. 우린 운 좋네요. 만약 충분히 커다란, 예를 들면 지름 1.6km 정도 되는 소행성이 지구를 강타한다면 우선 12개의 대도시를 단 몇 초 만에 없애버릴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폭발을 일으키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충격으로 화산의 화산재와 같은 먼지와 파편들의 구름이 피어올라 해를 가리고 지구 전체에 수세기 동안 지속되는 겨울이 시작될 거예요. 하지만 소행성이 바다에 떨어진다 해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더 높을 텐데 그 결과로 생긴 파도가 수 킬로미터 높이까지 올라가 해안 도시들을 지구 표면에서 씻어내버릴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새로운 빙하기는 없죠. 비록 과학자들은 가까운 미래에 그러한 위협은 없을 거라 꽤 확신하고 있지만 완전히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인류가 이 사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년은 필요하다고 합니다. 만약 지구 가까이 있는 큰 소행성이 갑자기 방향을 바꿔 우리를 향해 돌진한다면 우린 그걸 상대할 수 없을 거예요. 재난 영화 보고 싶은 사람 없나요? 하지만 훨씬 더 일어날 법한 재앙은 바로 우리 발 아래에 있어요. 캘리포니아의 산안드레아스 단층이죠. 이 단층은 여태 수년 동안에 걸쳐 파열될 준비를 하고 있었고 과학자들은 이 선상에 있는 지진은 향후 30년 이내에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난다면 좋지 않을 거예요.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지진들과 견줄 만한 규모인 8.0을 예상하고 있어요. 캘리포니아는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를 포함한 미국 서부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들이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해요. 이곳엔 고층 건물이 흔하고 이 건물들은 특히 지하의 흔들림에 취약하죠. 산안드레아스 지진은 도시와 시골 모두에 많은 피해를 입힐 수 있어요. 최악의 경우 집안이 부서져 건물과 농장을 파괴하고 풍경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과학자들은 앞으로 30년 동안은 이런 지진이 일어날 확률은 7%에 불과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린 평생 높은 확률로 그런 걸 못 볼 가능성이 크죠. 그러나 전해 장소에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또 다른 지진 위험이 있어요. 칠레의 거대 지진이에요. 이 나라는 섭입대 바로 위에 있어요. 두 개의 지각판이 서로 만나 한쪽이 다른 판 아래로 들어가는 곳이죠. 이 만나는 지점에서 계속되는 움직임 때문에 긴장이 축적되고, 그리고 일단 그 중압감이 너무 심해지면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요. 칠레는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지진을 경험했고, 과학자들은 그게 이 지역에 정말 큰 지진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걱정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세기가 끝나기 전에 대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믿고 있으며, 그것은 해안 지역에 대단히 파괴적일 수 있어요. 심지어 더 작은 지진도 서해안에 홍수를 일으킨 쓰나미를 일으켰는데, 그와 같은 거대한 지진은 믿을 수 없는 높이의 파도를 일으키겠죠.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칠레가 다가올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법을 알게 되었고, 지질학자들은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을 거라고 꽤 확신하고 있다는 점이죠. 1859년 9월, 천문학자 리처드 캐링턴은 태양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표면에서 밝은 불길을 보았어요. 그는 이 불길에 대해 기록해 두었지만 며칠이 지나서야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죠. 불길에서 나온 에너지는 지구에 도달해 직접적으로 강타하여 쿠바 상공에 북극강을 나타나게 했고, 전 세계의 전신선들을 태워버렸어요. 이 사건은 캐링턴 이벤트라 불렸고, 그건 바로 태양 폭풍이었죠. 그런 폭풍은 지구를 자주 강타해요. 하지만 어느 것도 캐링턴 이벤트만큼 강력하진 않았어요. 그 전에도 그 후에도 말이죠. 하지만 2012년에 천문학자들은 비슷한 태양 폭풍을 신고했는데, 이 에너지가 우리 행성을 다시 한번 강타할 뻔했죠. 일주일만이라도 더 빨랐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오늘날 인류는 삶의 거의 모든 부분을 전기에 의존하고 있고, 강력한 태양 폭풍은 지구의 전자기장에 굉장한 문제를 일으킬 거예요. 모든 전자기기들은 정지하거나 누전될 거고, 기본적으로 모든 걸 가동하는 거대한 변압기는 영원히 고장나버릴 거예요. 이걸 수리하는 데는 몇 년이 걸릴 거고, 그런 엄청난 정전 수리 비용은 수조 달러가 들겠죠. 가장 최악인 건 과학으로는 태양 폭풍을 거의 예측하지 못한다는 거고, 심지어 어떻게 미리 알았다 하더라도 우린 그걸 막을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 폭풍은 단 몇 초 만에 발생하고, 소란을 일으키는 입자가 지구 대기에 도달하는 데는 약 8분이 걸리죠. 정전은 조금 더 늦게 일어날 거예요. 엄청난 양의 플라즈마 구름이 우리 행성에 도달한 하루쯤이나 그렇게요. 지금은 태양 폭풍을 막을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몇 년 안에 우리의 모든 전기를 끊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력한 한방이 올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요. 약 12%죠. 이 모든 것에서 유일하게 좋은 점은 우리가 이제 그러한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고, 적어도 미리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폭풍이 오기 전에 속옷과 양말 챙겨가는 거 잊지 마세요. 항상 필요할 거예요. 5분마다 지구에 대재앙이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 행성의 생활 환경은 45억 년 전과 거의 똑같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때는 작은 바다나 해양이 부글부글 끓고, 번개가 여기저기서 번쩍였고, 지각판의 변동이 일어났으며 화산에서 용암이 흘러나오던 시기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인터넷도 없었고요. 지구는 생명체가 조금씩 생겨나는 와중에도 마치 펄펄 끓는 거대한 가마솥 같았습니다. 만약 또다시 지구가 들끓기 시작한다면 우리 행성에 사는 생명체들은 대재앙으로 전부 죽거나 파괴될 것입니다. 계속되는 대재앙이라 해치지는 않을 겁니다. 상상해보지 않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조그마한 지하 벙커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진계가 몇 분 안에 강도 7의 지진이 일어날 것임을 알려주네요. 커다란 방수 백팩을 싸서 위층으로 올라갑니다. 지하 벙커는 지진에 안전합니다. 지진의 운동 방향과 같이 움직이는 만큼 당장은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구호품이 부족하니 이 피신처를 떠나야 합니다. 게다가 어제 라디오에서 관측자들도 전부 남쪽으로 피신해야 한다고 했었고요. 라디오에 나온 좌표들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그리 멀지 않아요. 하지만 서둘러야 합니다. 또 새로운 재앙을 겪기 전에요. 벙커 문을 연 여러분은 사막 한가운데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태양은 회색빛 하늘에 가려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땅은 흔들리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집도 빌딩도 없고 여러분 머리 위로 떨어질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완벽하게 균형을 잡으며 걷고 있고 지진 때문에 발을 다치지도 않습니다. 꼭 트램펄린 위에서 뛰는 것 같아요. 딱 한 가지, 땅에 생기는 깊은 틈이 위험 요소지만 여러분은 쉽게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극한의 아침 몸풀기를 끝내고 나면 아침밥을 먹을 차례입니다.
배낭에서 통조림 1개를 꺼냅니다. 다음 재앙이 닥치기 전까지 시간이 몇 분 있으니 음식을 먹으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건지 증조할머니가 말해주신 것들을 되새겨봅니다. 이렇게 되기 전에 우리 지구는 여러 대륙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이곳에 살았지만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각판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기온과 기압이 급속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어느 날 지진이 일어나 모든 도시들이 폐허가 됩니다. 쓰나미와 홍수가 남은 잔재들을 쓸어가 버렸죠. 화산재는 햇빛 한 점 보이지 않게 하늘을 가립니다. 산불은 나무들을 전부 파괴시키고 폭발은 공기를 오염시킵니다. 오직 소수의 사람만이 이런 거친 환경에서 살아남았고 여러분은 바로 그 천운을 가진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아침 식사를 마칠 때쯤 또 다시 땅의 흔들림이 느껴지고 혼란스러워집니다. 이동할 시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혼자서 세계를 여행합니다. 살아남기에 더 안전한 방법이라 여기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작은 공동체를 이루기도 하지만 그 누구도 한 곳에서 오랫동안 머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방랑의 연속이지만 너무 겁내지는 마세요. 자연재해를 겪는 동안 지켜야 할 중요한 규칙 중 하나는 차분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존자들은 하나같이 강철 멘탈을 가지고 있는 데다 체력도 뛰어나게 단련된 사람들인 거예요. 남쪽으로 수킬로미터를 달리다 갑자기 이상한 냄새를 맡게 됩니다. 여러분은 얼른 방독면을 씁니다. 지진 때문에 담수가 올라옵니다. 토양에서 지표면으로 이산화탄소가 흘러나오고요. 방독면을 쓰면 편리하지만 빨리 달리기는 어렵습니다. 저 멀리에 초록빛의 숲이 보입니다. 불에 타지 않은 드문 곳이네요. 방독면을 벗고 강하게 내리쬐는 햇빛의 그늘을 피신처 삼아 나무 밑으로 갑니다. 이 푸르른 지역은 초목이 가득합니다. 알록달록한 꽃들, 딸기, 베리류가 여기에서 자라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비옥한 땅은 화산 주변에서 나타나니까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지하 마그마를 뿜어내서 초목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저 멀리 높은 산이 보입니다. 화산이에요. 지하 땅의 압력이 올라와 폭발을 일으킵니다. 여러분은 딸기를 챙겨서 최대한의 속도로 이곳을 달아납니다. 분화구에서 용암이 흘러내리고 숲은 불로 뒤덮입니다. 배낭에 접어뒀던 킥보드를 꺼내 펴니다. 그리고 활활 타는 산에서 될 수 있는 한 재빨리 달아나죠. 하늘은 화산재로 뒤덮였지만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바람이 세네요. 바람결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여러분 쪽으로 허리케인이 오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작은 삽을 꺼내 땅을 팝니다. 땅이 건조하지만 몇 분 안에 작은 골짜기를 파낼 힘 정도는 충분히 있습니다. 피난처에 얼른 몸을 숨기고 보호 텐트 속에 들어갑니다. 허리케인이 화산재를 다른 방향으로 휩쓸어가서 공기가 다시 맑아졌어요. 하지만 불길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바람이 숲을 덮칩니다. 여러분은 산골짜기를 빠져나와 다시 방독면을 씁니다. 주변은 연기로 자욱해요. 그리고 견디기 힘들 정도로 뜨겁습니다. 허리케인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죠. 허리케인은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바다 표면에 부딪혀 대기권으로 올라갈 때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는 분명 물이 있는 거예요. 잘 됐어요. 여러분은 목이 마르고 열을 식히고 싶으니까요. 여러분 뒤에서 굉음이 일어납니다. 뒤를 돌아봤더니 불길 위로 거대한 파도가 덮칩니다. 겁먹지 않고 백팩에서 구명조끼를 꺼내고 방독면을 벗습니다. 그리고 잠수 마스크와 오리발을 꺼냅니다. 파도가 여러분을 덮쳐도 허우적대지 않아요. 수년간 살아남아 오면서 수영을 아주 잘하게 되었거든요. 떠내려가는 나무를 잡은 후 인내심을 가지고 홍수 대신 새로운 자연재해가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5분 동안 번개로 번쩍거리며 어둡고 폭풍우가 치는 하늘 아래를 항해합니다. 파도가 쳐도 여러분은 남쪽으로 노를 젓습니다. 꽤 추워지고 있어요. 드디어 해안가가 보입니다. 땅은 아니고 얼음입니다. 강한 바람 때문에 급격한 기온 변화를 가져오는 차가운 사이클론이 일어납니다. 꼭 남극에 있는 것 같아요. 눈과 눈보라로 뒤덮입니다. 엄청나게 춥지만 알루미늄으로 만든 담요를 꺼내 천천히 남쪽으로 걸어갑니다. 옷 안쪽에 구긴 종이들, 뽁뽁이, 면조각 같은 것들을 넣으면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병 몇 개에 눈을 모아 넣습니다. 나중에 녹이기 위해서요. 얼굴에 고드름이 맺히지만 눈보라 때문에 여러분은 그걸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발밑에서 눈이 으스러지네요. 얼음이 녹고 물로 변합니다. 뜨거운 기운이 얼굴에 닿죠.
딱딱하고 건조해진 땅을 발견하고 하늘을 보고 시계를 봅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다시 어두운 구름으로 뒤덮입니다. 배낭에서 금속판을 꺼내 머리 위에 씁니다. 몇 초 후에 거센 비와 우박이 머리에 떨어집니다. 큰 우박이 금속판을 강타하지만 여러분은 차분하다 못해 얼굴엔 미소가 번집니다. 땅은 축축해지고 우박은 녹아내립니다. 우박이 그치자 옷 속에 넣어둔 보온재들을 꺼내 배낭 속에 넣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다랗고 가시 돋은 철사를 펼칩니다. 가시는 구리선에 쌓여있네요. 여러분은 그 막대를 서로 이어서 하나의 긴 안테나로 만든 뒤 땅에 박아두고 도망칩니다. 비구름 때문에 우박이 그치면 번개가 땅 위에 내리꽂힙니다. 더 정확하게 묘사하자면 간 만들어둔 피뢰침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은 폭풍우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다가 피뢰침을 뽑고 다시 배낭에 넣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다시 올라옵니다. 녹은 눈을 마시고 사막을 돌파합니다. 다시 지구에 진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대모험이 시작되죠. 지진, 이산화탄소, 화재, 홍수, 눈보라, 쓰나미, 번개. 이것들이 반복 또 반복됩니다. 나침반에 의지하면서 이 여정을 계속하다가 몇 달 후에는 목표 지점에 도착합니다. 땅에 꽂혀있는 기다란 안테나를 발견했어요. 지하 도시로 들어갈 수 있는 위치 표시죠. 이 도시는 몇 개의 벙커가 터널로 서로 연결되도록 지어졌습니다. 벽으로 방사선이 절대 통과할 수가 없어서 매일 일어나는 지진으로는 파괴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땅에서 에너지를 추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구 핵에서는 열기가 나옵니다. 이 열기는 물을 끓게 하고 수증기를 형성하죠. 그리고 전기는 별도의 기지에서 생성됩니다. 사람들은 호수나 강에서 물을 추출합니다. 태양열 대신 이곳저곳에 설치된 자외선 램프가 사람과 식물에게 필요한 빛을 제공합니다. 지구에선 자연재해가 5분마다 발생하지만 여전히 땅속 세계에서는 인류가 숨쉬고 있습니다. 러시아 발트해 연안에는 수수께끼 같은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춤추는 숲은 지금까지 어떤 과학자도 설명하지 못한 곳입니다. 숲의 소나무는 모두 고리와 나선형으로 꼬불꼬불 굽어 있어요. 그 지역의 모래 언덕을 보다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소나무를 심었던 60년대 초반이 돼서야 그 모습을 드러냈죠. 한 가지 이론은 불안정한 모래가 나무를 이렇게 꼬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꼬불꼬불한 나무에 대한 다른 이론들에선 강한 바람 혹은 초자연적인 힘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숲에서 긍정적인 에너지와 부정적인 에너지가 만나면서 나무를 꼬이게 만든 거라고 하네요. 지역 전설에 따르면 나무 고리 중 하나를 통해 나무에 올라가는 사람은 수명이 1년 늘어나거나 소원이 하나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거 마음에 드네요. 엽기적인 나무에 대해 말하자면 이탈리아 피에몬트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 한 그루를 빼놓을 수 없죠. 그곳에선 뽕나무 꼭대기에서 벚나무가 자랍니다. 이상한 것은 두 나무 모두 완전 건강하다는 거예요. 토성의 북극에 계속되는 폭풍은 모양이 이상합니다. 육각형이에요. 아마도 바람이 기울기 때문일 것 같아요. 이 구름 패턴의 총 길이는 14,500km로 지구의 지름보다 약 1,800km 더 깁니다. 육각형은 여러 해 동안 관찰되었지만 더욱 신비로워졌습니다. 색깔도 변했거든요. 예전엔 청록색이었지만 최근엔 황금색으로 바뀌었죠. 색이 변하는 이유는 계절이 바뀌면서 극지방이 햇빛에 노출되기 때문이에요. 워싱턴의 오크빌에서 비가 오는 게 드문 일은 아니지만 이 비는 여전히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흔한 빗물방울 대신에 하늘에서 투명한 젤리 형태의 빗방울이 떨어졌어요. 이 방울들이 약 58제곱킬로미터에 걸쳐 내렸죠. 이 비에 매우 가까이 간 사람들은 감기 같은 증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 방울은 뭐였을까요? 연구원들은 이 방울에 인간 백혈구가 들어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실험에서는 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방울이 해파리가 증발되어 비처럼 내린 거라고도 하고 심지어 상업용 비행기에서 떨어진 폐기물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항해하는 바위라고도 알려진 걸어다니는 바위는 외부의 개입 없이 캘리포니아의 데스밸리 국립공원을 가로질러 이동하며 가는 길을 따라 흙과 모래에 긴 흔적을 남깁니다. 움직이는 바위에 다양한 타임랩스 영상 자료가 찍혀 있어요. 과학자들은 심지어 몇몇 바위에 GPS 내비게이션을 설치했고 바위가 상당한 속도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일부 연구원들은 밤 동안 데스밸리의 어는 듯한 기온 때문에 얇은 얼음이 만들어진 후 낮이 되자 얼음이 녹을 때까지 바위가 움직이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롤링스톤즈 콘서트가 있었거나요. 농담입니다. 시베리아의 바타가이카 분화구는 지하 세계의 문처럼 보입니다. 길이는 약 1km이고 깊이는 86m예요. 하지만 성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깊이가 점점 더 깊어질수록 지하층이 더 많이 노출되죠. 이 층들은 수천 년 전 지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움푹 꺼진 땅에 지구가 예전에 어떤 기후였는지가 드러나거든요. 이 분화구는 60년대에 급속한 산림 벌채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는 더 이상 땅의 그늘을 들이우지 않았고 땅은 더 뜨거워졌죠. 그래서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분화구가 형성된 거예요. 뉴멕시코 타오스의 웅웅거리며 고동치는 소리는 1990년대 이후 현지인들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낮은 파장의 웅웅거림은 수면을 방해하고 에너지를 고갈시키죠. 과학자들은 소리의 근원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그 원인을 정확히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영국, 호주, 캐나다, 그리고 미국의 다른 지역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웅웅거림이 들려요. 다행히도 세계 인구의 약 2%만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웅웅거리는 소리는 기계장치, 청각체계의 여러 가지 장애, 그리고 심지어 동물의 탓으로 여겨지기도 했는데요. 예를 들어 웨스트 시애틀은 웅웅거림을 두꺼비 물고기 탓으로 돌렸습니다. 요정의 고리 혹은 정령의 고리 또는 픽시 고리라고도 알려진 현상은 초원과 숲이 우거진 지역에 나타나는 신비한 버섯고리입니다. 버섯이 거의 완벽한 원형으로 자라는 이유에 관한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어떤 미신은 요정이 춤을 춰서 땅을 태워서 버섯이 빠르게 자라게 한다고 주장하죠. 코스타리카에는 약 300개의 구형의 돌덩이가 있습니다. 현지인들은 그걸 라스볼라스라고 부르는데 단순히 공이란 뜻이에요. 이 돌은 거의 완벽하게 둥근 모양을 하고 있죠. 그들 중 일부는 무게가 각각 16톤까지 나갈 정도로 거대하죠. 이 돌덩이들은 또 각각 다른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반려암, 석회암, 그리고 사암으로요. 추장의 집 앞에 일직선으로 배치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확한 기원은 모릅니다. 어떤 신화에서는 이 돌들이 아틀란티스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하죠. 만약 여러분이 10월 말에 메콩강을 여행한다면 물에서 솟아오르는 빛나는 공을 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현지인들은 이 빛나는 공을 나가의 불덩이라고 부릅니다. 빛의 크기는 다양해요. 불그스름한 공은 불꽃처럼 작은 것부터 농구공만큼 큰 것도 있습니다. 하루에 수십에서 수천 개의 공을 볼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확실한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지만 습지 환경에 의해 방출되는 가연성 가스 때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몇 미신을 믿는 현지인들은 메콩에 사는 거대한 뱀 때문이라고 확신하고요. 대단한 불덩이에요. 미네소타에 있는 슈페리어 호수 북쪽 해안에는 악마의 주전자로 알려진 공원이 있습니다. 악마의 주전자는 둘로 갈라지는 폭포인데요. 강의 한 부분은 계속 이어지는 반면 다른 한 부분은 땅속 구멍으로 사라집니다. 무엇이든 악마의 주전자에 던진 물체는 다시 나타나지 않아요. 과학자들은 아직도 구멍으로 떨어지는 물이 어디로 가는지 완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악마의 주전자는 물의 흐름을 추적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위험합니다. 네, 튜브 타고 놀 곳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루니어는 기괴한 짝짓기 의식으로 유명한 물고기입니다. 암컷은 물 밖으로 나와 해안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알을 낳기 위해 꼬리로 모래 속을 파고듭니다. 알은 모래 속에 숨어 기다리고 있고요. 열흘이 지나 만조가 찾아오면 바다가 새로 부화한 새끼들을 씻어냅니다. 과학자들은 여전히 왜 이런 방법으로 번식하는지에 대한 어떤 확실한 설명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헤스달렌 계곡 너머의 노르웨이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종종 흰색과 노란색과 빨간 빛이 하늘을 가로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불빛은 낮과 밤 모두에 나타나고 80년대엔 한 주에 15에서 20번 발견된 적도 있어요. 헤스달렌의 빛은 몇 초간만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때로 1시간 이상 지속되기도 합니다. 불빛은 공중에 떠다니거나 심지어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어떤 과학자들은
이 빛의 원인이 이온화된 철먼지 때문이라고 믿고 있고, 다른 과학자들은 나트륨과 산소, 수소를 포함한 연소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단지 잘못 식별된 항공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옐로스톤 공원에는 유명한 끓는 호수가 있지만 그 호수가 끓는 호수로 세계에서 유일한 것은 아닙니다. 아마존 깊은 곳에는 항상 뜨거운 6.5km 길이의 샤나이 팀피시카 강이 있어요. 그 이름은 태양이 끓였다는 뜻이죠. 실제로 끓는 건 아니지만 섭씨 91도까지 도달하기 때문에 파스타를 익히기에 충분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 강의 최저 온도는 45도입니다. 이런 현상을 여전히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물이 이런 온도까지 데워지려면 화산과 거리가 가까워야 하는데 가장 가까운 화산이 640km나 떨어져 있거든요. 하지만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결함이 지구 아래에 있을 수도 있죠. 서부 베네수엘라로 가볼까요? 카타툼보 강 근처에 사는 현지인들은 번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거의 매일 밤 보니까요. 7시경에 시작해서 새벽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영원히 멈추지 않는 카타툼보 번개는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 한 번 몇 달 동안 멈춘 적이 있었는데요. 아마 가뭄 때문이었을 거예요. 아니면 전기가 다 떨어졌거나요. 1991년에 한 과학자가 이 지역에서 냉기류와 온기류가 만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또 다른 이론은 기반함에 우라늄이 있기 때문에 번개가 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번개 얘기가 나왔으니 전 번개처럼 가야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자, 한번 보세요. 금성은 태양계에 있는 그 어떤 행성보다 화산이 많죠? 1600개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금성의 하루는 행성의 죽을 한 바퀴 도는 시간이 행성의 태양의 궤도를 한 바퀴 도는 것보다 더 오래 걸려요. 와, 게다가 아직 월요일밖에 안 됐어요. 극한의 온실 효과는 금성 표면의 온도를 섭씨 465도까지 높이는데요. 이는 납을 녹일 만큼 뜨거운 온도죠. 이곳에 떠있는 구름의 중간층에서 부는 바람의 속도는 약 시속 724km로 지구에 불었던 그 어떤 토네이도보다 빠른 속도입니다. 금성 표면의 압력은 지구 해면의 압력보다 약 90배는 강합니다. 휴가 보내기 딱 좋은 장소같이 들리죠? 게다가 최근엔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점이 이곳에서 발견되었어요. 이 아무것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금성의 대기에서 생명이 존재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발견됐어요. 안타깝게도 과학자들은 이곳에서 미생물 표본이나 외계 생명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사진을 찍지 못했어요. 그들이 찾은 것은 인화라는 화학가스로 상당히 큰 발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 우리가 전혀 모르던 처음 보는 화학물질이 이 가스를 만든 것이 아니라면 그 과정에는 미생물이 연관됐을 거예요. 인화가스는 수소의 세 원자와 인화의 원자 하나로 만들어집니다. 이 가스는 우리 인간을 포함한 산소를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생물에겐 위험합니다. 지구에서 인화가스를 발견할 수 있는 장소는 산소가 없거나 매우 희박한 곳이죠. 예를 들어 습지나 늪 같은 곳 말이에요. 이 가스는 이런 장소에 살고 있는 박테리아끼리 복잡한 결합을 이루면서 만들어집니다. 물론 공업적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인화가스에 대해 제일 의문스럽고 이상한 점은 금성의 대기에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 가스가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려면 정확한 압력과 온도 그리고 방대한 양의 수소가 있어야 하는데요. 만약 토성이나 목성같이 거대한 가스 행성이었다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환경입니다. 하지만 금성이요? 전혀 몰랐죠. 인화가스가 이 행성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건 불가능해요. 물론 화산 폭발과 번개 폭풍, 표면으로 폭발한 미네랄이나 금성 대기에 유입된 운석을 통해 정말 적은 양의 인화가스가 만들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천문학자들이 발견한 그만한 양의 인화가스를 만들기란 절대로 충분하지 않아요. 망원경이 포착한 가스의 양의 10,000분의 1밖에 만들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 제일 처음부터 확인해볼까요? 2017년 제인 그리브스가 이끄는 카디프 대학의 연구진이 하와이에서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 전파 망원경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와, 이름 한번 기네요. 아무튼 그들의 의도는 인화수소를 발견하려는 거였어요. 그것이 금성에 생명이 존재한다는 징후이기 때문이죠.
과학자들은 데이터를 받고 그걸 분석하고는 너무 놀랐어요. 인화 신호가 강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연구진은 몇 번이나 더 결과를 확인했어요. 다른 물질이 인화가스의 존재를 모방한 게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금성에 생명이 있다는 뜻이냐고요? 꼭 그렇진 않아요. 만약 신비로운 생명체가 이 가스를 만들었다면 그들이 어떻게 금성에 살고 있는지 의문이 생길 거예요. 지구의 경우 산성이 5%인 지역에서도 살 수 있는 미생물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높은 산성의 지역에선 불가능합니다. 금성의 경우 구름 자체가 거의 산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구름의 온도는 예상외로 괜찮은 섭씨 30도이지만 최소 90%의 황산이 이 구름 속에 들어있어요. 지구에 있는 생명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들인 DNA나 아미노산, 단백질이 눈 깜짝할 사이에 녹아내립니다. 금성의 표면은 생명을 만드는 복잡한 분자 결합이 일어날 수 없을 만큼 뜨겁습니다. 게다가 금성의 대기는 지구에서 가장 건조한 곳보다 50배는 더 건조합니다. 금성 대기에 떠있는 작고 적은 양의 물방울에 미생물이 숨어 있다는 가설도 있긴 하지만 이에 대해 증명된 바는 아직 없어요. 지금 연구진은 현미경으로 더 관찰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어요. 혹시 생명에 연관된 다른 가스가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이죠. 하지만 만일 그들이 진짜 더 많은 단서를 찾는다고 해도 금성의 생물 형태를 구성하는 틀은 지구에 있는 생명 형태의 그것과는 전혀 다를 거예요. 아니면 황산을 버틸 수 있는 껍데기 안에 있을 수도 있죠. 금성의 생명은 황이나 왁스, 흑연 혹은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어떤 전문가들은 금성에 생명이 있다는 생각 자체에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화가스나 금성의 지질학적인 혹은 대기학적인 과정에 의해서 생겼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주제에 관해 의견을 가진 과학자들 모두가 동의하는 한 가지는 바로 이 발견이 놀랍다는 거예요. 재밌게도 천문학자들은 거대한 별에 얼어붙은 위성이나 심지어는 우리와 더 근접한 화성에서도 생명이 존재하는 근거와 징후를 발견하려고 항상 노력했어요. 하지만 금성은 진지하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만약 망원경을 통해 추가적인 관찰과 추후 진행될 우주 탐사 미션을 통해 인화가스가 살아있는 미생물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이 판명되면 우린 정말 대단하고 흥분되는 놀라움과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외계에, 물론 우리에게는 외계인 생물권을 가진 별이 있고 게다가 지구 바로 옆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금성 방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과연 사람들이 금성에 발을 디딜 수나 있을까요? 사실 로봇들이 이미 화성의 표면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더 희망적인 점은 금성은 지구에서 화성으로 가는 것보다 가까워요. 하지만 금성의 환경은 화성보다 혹독합니다. 금성은 수성보다 더 뜨겁습니다. 금성이 수성보다 2배는 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말이에요. 이곳의 온도는 수많은 금속의 녹는 점보다도 높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금속 중 납이나 비스무트의 경우 금성에 있는 높은 산 꼭대기들에서 눈처럼 떨어집니다. 이 행성에 발을 디디게 되면 황량한 돌덩어리들 말곤 찾아볼 수 있는 게 없어요. 현무암으로 펼쳐진 거대한 평지엔 오직 화산과 산이 쏟아있고 어떤 표면의 경우는 바로 지하의 온도가 너무 뜨거워서 녹아내리기도 합니다. 열기를 뿜어낸 이후에 다시 돌로 굳게 되는 것이죠. 만약 인간이 이 별에 가는 일이 생긴다면 아마 금성 대기에 있는 구름 안에 떠있는 도시를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표면으로부터 약 31마일 떠있는 그곳의 환경, 예를 들면 기압과 중력 등은 지구의 환경과 유사합니다. 게다가 온도는 의외로 우리가 제어할 수 있을 정도인 섭씨 75도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데스밸리에서 정말 더운 날을 보낸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곳의 대기압은 지구 해수면의 절반입니다. 만약 밖으로 나가야 한다면 압력 수트를 입은 상태에선 문제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느낄 압력은 킬리만자로 산 꼭대기에서 느낄 그것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금성 식민지는 화성 식민지보다 태양의 방사능으로부터 더 많은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만약 금성의 대기가 이 미션의 마지막 목표라면 우주선을 착륙하는 것과 공중에 띄우는 것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우주선을 상층 대기에서 오랫동안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착륙용 보호각에 뒤덮인 우주선이 초속 7.3km의 속도로 금성의 대기에 진입합니다. 그리고 다음 7분 동안 속도는 초속 457m까지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는 커다란 낙하산이 열리면서 우주선을 더 천천히 아래로 밀어 넣을 거예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정신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필요 없는 보호각을 분리해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우주선이 금성의 표면으로 질주하는 동안 크게 부풀게 됩니다. 이제 속도는 최소 초속 100m입니다. 크기는 점점 더 커지면서 정력과 양력이 증가합니다. 이제 곧 낙하산도 필요 없게 될 거예요. 낙하산을 본체에서 분리한 다음 우주선 안은 공기로 가득 차게 됩니다. 만약 이 모든 과정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금성 표면에서 48km 떨어진 지점에 멈추게 될 거예요. 그리고는 우주선이 금성을 유유히 여행하게 되는 거예요. 구름 상층의 최대 시속 354km로 부는 바람을 타고 돌아다니게 될 거예요. 만약 금성의 표면에 더 가까이 가고 싶다면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구름 중간층에 부는 바람은 상층 바람의 속도보다 2배는 더 빠를 수 있으니까요. 우주선 내부에는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도록 질소와 산소를 결합한 가스로 채워질 거예요. 이 결합 가스는 금성 대기의 밀도보다 낮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부력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더 있을 수 있겠죠? 금성의 구름은 매우 두텁고 밀도가 높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구름 덕에 금성이 밝게 빛나게 되고 지구에서도 보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금성은 태양으로부터 받는 빛의 75%를 반사합니다. 빛을 반사하는 구름층은 대기 속 황산 방울이 안개를 이루면서 만들어지죠. 이 구름은 우리 우주선이 떠있을 바로 그 높이에서 만들어집니다. 다행히 우린 이 구름층의 강한 산성을 이겨낼 만한 기술이 있어요. 예를 들면 테플론과 플라스틱 종류 중 몇 가지는 산을 막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해당 자원을 이용해서 우주선의 외부를 보호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우주선 바깥에 있는 플랫폼에 작업을 해야 한다면 그것도 가능해요. 화학품 방지 수트와 필요한 산소 도구만 착용하면 말이죠. 와,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네, 저도 그냥 여기 있을래요.